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사람들이라면 한 번 그 맛을 본 순간부터 귀국 후 한동안은 깊은 공허감과 싸워야 하는 날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입에 넣은 첫 한 숟갈, 바로 그 순간에 조용히 스며든다. 늘 가던 단골 카페에서 주문한 스프를 한 입 떠먹는 순간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어머니의 손맛마저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기묘한 감각을 마음도 혀도 이미 한국의 수준을 알아버렸다고 말하는 이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미국으로 돌아간 한 청년은 집 근처의 한 식당을 찾았다. 메뉴판에는 정통 한국의 맛이라 쓰여 있었다. 그는 기대를 품고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갈 입에 넣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갸웃하며 뚝배기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고 했다. 그는 말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짜고 느끼할 뿐이었죠. 한국에서 마셨던 그 국물 한 그릇에는 깊이가 있었고 층차가 있었어요. 국물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SNS에 깊은 후회의 글을 남겼다. 프랑스 파리의 한 여성은 아침 식탁에 놓인 크루아상과 스프 앞에서 손을 멈췄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마음이 텅 빈 기분이야. 그녀는 한국에서 맛보았던 정갈한 아침 식사를 떠올렸다. 갓 지운 밥과 따끈한 미역국, 짜지 않고 삼삼하게 무쳐낸 나물 반찬들, 그리고 부드러운 계란찜.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치 몸이 그대로 흡수하는 듯 부드럽게 스며드는 식사였다. 호주에서 들려온 목소리도 인상적이었다. 귀국 후 그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 진열대에는 온갖 과자와 단맛이 강한 음료수들이 가득했지만 한국 편의점에서 보았던 정성껏 조련의 깊은 맛이 밴 훈제란이나 재료의 조화가 완벽했던 고품질이 샌드위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 편의점의 음식은 하나의 요리였어요. 하지만 이곳의 음식은 그저 상품일 뿐이죠. 그는 그 차이를 그렇게 표현했다. 영국에서 홍차와 케이크를 주문한 한 남성은 불평을 터뜨렸다. 이건 그냥 설탕 덩어리잖아. 그가 느끼기에 한국의 디저트는 단맛 속에서도 깔끔함이 살아있었다. 팥, 쑥, 인절미, 단호박의 은은한 향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다. 마지막에는 조용히 사라지는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고향의 케이크는 그저 강렬한 단맛만을 남기고 끝날 뿐이었다.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은 귀국 후 아침 식사의 위화감을 느꼈다.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영양학적으로는 충분할지 몰라도 어딘가 허전했다. 한국의 아침은 가볍고 고요하며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조율해주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는 말했다. 따끈한 누룽지, 부드러운 순두부,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각 갈아 만든 콩국물. 화려하지는 않지만 식사를 마친 뒤에는 기분 좋은 포만감과 편안함이 남았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모두 고급 요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정식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오마카세가 아니다. 그들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은 단돈 몇천 원이면 맛볼 수 있었던 돼지국밥, 시장 골목의 잔치국수 혹은 매일 반찬이 바뀌는 기사식당 백반 같은 평범한 식사들이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음식들의 공통점은 화려함보다는 정성과 정직함으로 만들어졌다는 정신이 여행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단순한 향수로 끝나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내 미각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이 변한 걸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전부 한국 탓이야.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여버렸어.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가 퍼져나가면서 해외 커뮤니티와 여행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푸크즈. 후한국 미식 증후군 포스트 코리안 다이어트 디스세티스팩션 신드롬. 이는 한국에서 맛본 요리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국의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감각을 공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명칭이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평범한 가게에서 식사를 해도 맛의 층차와 가벼운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멸치와 다시마 혹은 사골을 정성껏 우려낸 육수, 식재료 본연의 향을 해치지 않는 조리법, 보기 좋은 모양새와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상차림, 그리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서비스. 매일같이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 고요한 풍요로움에 익숙해진다. 그러나 귀국 후 마주하는 자국의 요리는 종종 단조롭게 느껴진다. 양념이 지나치게 강하고 기름지며
향기보다는 자극이 앞선다. 물론 이들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소중한 요리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길들여진 미각으로 볼 때 그것들은 마치 볼륨이 너무 큰 음악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PKDDS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현상은 비극이라기보다 오히려 감각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국의 맛에 다시 적응하고 스스로 육수를 내거나 기름 사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식생활의 방식을 찾아간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정하는 대신 자국의 식문화와 융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요리의 맛의 핵심은 바로 식재료 본연의 맛과 육수의 깊이에 있다. 이것은 혀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맛 중 하나이다. 핵심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구안일산 같은 성분들이다.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돼지뼈 등의 풍부한 이 성분들은 서로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단독으로 맛볼 때보다 훨씬 깊은 만족감을 선사한다. 한국의 식탁에서는 이 시너지 효과를 전제로 한 육수 문화가 당연시된다. 소금이나 설탕을 과도하게 첨가하지 않아도 맛의 깊이와 여운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국밥은 푹 고아낸 돼지뼈 육수가 국물 전체의 향을 단단히 받쳐주면서 밥알의 단맛을 부드럽게 이끌어낸다. 맑은 갈비탕은 사골 육수와 국간장, 그리고 약간의 향신 채소의 균형 속에서 재료의 향을 방해하지 않고 기름의 무게감을 가볍게 받아낸다. 잔치국수의 국물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북부 지방의 맑고 깊은 멸치 육수는 연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 이러한 조리법들은 강한 자극으로 미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수에 층을 쌓아 올림으로써 맛의 윤곽을 그려나가는 요리 철학에 기반한다. 불필요한 맛은 덜어내고 필요한 향은 끌어올린다. 그렇기에 식사 후에 몸이 피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층차를 귀에 비유하자면 화음에 가깝다. 고음만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 음악이 될 수 없듯 단순히 짜거나 단맛만 강하게 해서는 만족감에 한계가 온다. 육수를 베이스로 하여 식재료의 향, 가열로 인한 단맛, 발효의 깊은 맛이 투명한 막처럼 겹겹이 쌓여 혀 위에서 순서대로 피어날 때 사람들은 정성을 느낀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2층의 구조를 체험하면 혀는 자연스럽게 해상도를 높여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그저 강한 맛에만 의존하는 요리를 마주하면 첫 입의 인상은 강렬할지 몰라도 금세 단조롭게 느껴진다. 짜다, 달다, 기름지다. 정보량이 빈약한 상태에서 볼륨만 높인 것이다. 반면 한국의 요리는 마지막 한 숟갈까지 온도와 향이 변화하며 연이 조용히 사라진다. 만족감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축적된 정보량에서 오는 것이다. 본연의 맛을 기준으로 설계된 한국의 요리는 이 사실을 일상적인 차원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번 그 기준을 알게 된 혀는 수준을 높여 귀국 후 고향의 음식이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낳는 것이다. 한국을 여행한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각과 신체 컨디션의 조용한 변화를 겪는다. 가장 큰 이유는 저염, 저당, 저유의 식생활로 자연스럽게 일행하기 때문이다. 한국 요리의 만족감은 소금, 설탕, 기름이 아니라 육수와 식재료의 감칠맛에서 온다. 강한 양념이나 단맛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덜 느끼고 혀는 점차 본래의 감각을 되찾아 과도한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을 전문가들은 미각 디톡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발효식품의 존재가 체내의 변화를 촉진한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등 독자적인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정돈하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장은 제2의 불릴 만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내 세균총이 개선되면서 소화가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깊어지며 피부 상태도 안정되는 것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몸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는 감상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자국의 식생활로 돌아가면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 기름진 요리나 당분이 높은 디저트,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접했을 때 위가 더부룩하거나 식후의 피로감, 강한 갈증, 심지어는 메스꺼움과 유사한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이른바 근단 증상과 비슷한 감각이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몸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는 상태일 뿐이다. 물론 이 반응에는 큰 개인차가 있어 금방 다시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조절의 수주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본래의 식문화에 다시 적응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활용해 집에서 육수를 내고
기름 사용을 줄이며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등 자신만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즉, 한국에서의 경험은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미각과 몸의 상태를 되찾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셈이다.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는 음식을 맛보았기에 다시 그 삶에 닿고 싶어지는 것이다. 한국을 찾는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만두나 생선찜 같은 전통적인 요리만이 아니다. 물론 딩타이펑 장인이 빚어내는 육즙 가득한 만두는 혀 위에서 터지는 수프라 불릴 만큼 일품이고, 설렁탕은 지역마다 다른 자부심을 품고 있으며 한국식 치킨은 기름기를 거의 느끼게 하지 않는 얇고 바삭한 튀김옷으로 유명하다. 족발은 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삼계탕과 닭볶음탕은 인삼과 고추장의 절묘한 조화로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순대, 홍어, 떡볶이,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즐기는 음식 문화 역시 깨끗한 환경과 실내 위에 성립된 한국 특유의 문화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을 주는 것은 이런 요리들이 특별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삼각김밥. 언뜻 보면 밥과 속 재료의 단순한 조합이지만 김의 향, 밥의 고슬고슬함, 속 재료의 균형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조화롭다. 혼제라는 속까지 세심하게 맛이 배어있고, 샌드위치는 재료의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튀김류는 식어도 튀김옷이 눅눅해지지 않으며 디저트의 품질은 전문점에 필적한다. 게다가 계절에 따라 맛을 바꾼다. 설날에는 떡국 키트가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이 등장한다. 지방으로 가면 그 지역 한정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발견할 수 있어 여행자를 질리게 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들 상품이 단순히 싸고 편리한 것에서 선택받는 식사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2024년의 편의점은 건강 지향의 흐름에 맞춰 저당질, 저지방 도시락이나 단백질을 중시하고 발효식품을 사용한 상품을 늘렸다.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포장재의 탈플라스틱화, 재활용 소재로의 전환도 확대되고 있다. 신상품 개발에는 판매 데이터와 고객 의견이 활용되며 계절, 지역, 연령층에 맞춰 매주 개량이 이루어진다.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은 말한다. 어째서 편의점 샌드위치 하나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걸까? 그 대답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을 불문하고 맛, 외관, 청결함, 안전성을 지켜낸다. 이것을 일상의 기준으로 확립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바로 이 일상의 높은 수준이 여행자의 혀를 바꾸고 귀국 후의 식탁에 조용한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다.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한 끼가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수준에 있다. 바로 이 사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화려한 요리나 전통뿐만 아니라 지극히 혹독한 경쟁을 거쳐 살아남은 가게만이 존재한다는 현실이 있다. 한국에서는 맛집 평가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어 사람들의 입소문, 블로그 리뷰, 평점 앱 등 평가 메커니즘이 활발하다. 사소한 실수나 불만도 쉽게 공유되어 가게 측의 개선을 압박한다. 손님의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는 자세가 현장에 침투해 있다. 아르바이트생에게조차 단순히 매뉴얼을 지키는 것을 넘어 손님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자주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요식업체의 약 70%가 3년 이내에 사라지고 10년 후에도 영업을 유지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도태의 혹독함이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 남아있는 가게들은 이미 단련된 상태이며 누가 해도 그럭저럭인 상태가 아니다. 그 결과 비싸니까 맛있다가 아니라 어디서 먹어도 맛있다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 품질의 민주화야말로 한국 식문화의 가장 큰 강점이다. 맛있는 것이 특별한 날의 보상이 아니라 일상의 풍경으로 존재한다.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최저 기준선이 매우 높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며 귀국 후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다. 그 가치는 요리의 맛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준비 과정, 식재료의 보관 온도, 조리 기구의 세척, 제공 타이밍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규칙과 습관이 철저하게 실행된다. 프랜차이즈점이라 할지라도 매뉴얼을 바탕으로 위생관리, 맛의 재현성, 직원의 동선과 인사 등 사소한 차이를 끊임없이 축적한다. 오래된 노포는 장인의 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맛을 목표로 하는 일상적인 조정의 문화가 있다. 이런 토양은 해외에서 재현하기 어렵다. 제육덮밥이나 설렁탕의 외형과 맛을 흉내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을 매일 같은 수준의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 비용, 그리고 문화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물의 염도가 0.1%만 변해도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매일 아침 측정하는 것.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한국의 주방에서는 온도계, 타이머, 위생 기록, 식자재 손실 관리가 당연하게 존재한다. 신메뉴와 계절 메뉴의 개량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고객의 목소리는 SNS를 통해 즉시 매장에 공유된다.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이런 노력의 축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저렴한 요리에도 영혼이 담겨 있다고 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맛은 하나의 레시피가 아니라 지속하는 힘과 디테일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은 표면뿐이며 그 배경에 있는 방대한 노력은 쉽게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요리를 해외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맛을 만드는 방식뿐만 아니라 식재료가 가게에 도착하기까지의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산지나 항구에서 시장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이 극히 짧고 저온으로 관리된다. 횟감으로 쓰이는 생선은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풍미가 손상되므로 얼음이나 냉수가 아니라 이도를 유지하는 전용 배송 시스템으로 운반된다. 해외에서 같은 생선을 사용하더라도 물류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외형은 같아도 향과 식감에 확연한 차이가 생긴다. 밥과 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많은 지역은 미네랄 함량이 적은 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쌀알이 물을 잘 흡수해 고슬고슬한 밥이 지어진다. 해외는 경수가 일반적인데 같은 품종의 쌀이라도 식감이 달라져 국밥이나 김밥의 완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육수의 경우에도 물의 경도가 높으면 뼈에 칼슘 성분이 잘 녹아 나오지 않아 맑고 향기로운 국물을 내기 어렵다. 즉, 레시피만 흉내내도 맛의 기반이 되는 물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한국 요리의 맛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변화한다. 나물을 무칠 때 간이 배는 정도는 써는 방향, 두께, 칼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돈가스는 튀김옷의 두께, 기름의 온도, 그리고 기름에 넣고 꺼내기까지의 초단위 시간에 따라 바삭해지기도 눅눅해지기도 한다. 국수조차도 면을 삶는 시간이 10초만 달라져도 탄력과 국물과의 어우러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한 조정은 주방장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는 식재료 배송 물류, 가게를 지탱하는 물과 살,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뒷받침 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맛은 요리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제공까지의 환경 자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의 맛을 재현하려는 이들은 우선 경제적인 장벽에 부딪힌다. 한국에서 식재료를 수입하면 운송비와 보존 비용이 발생하고 신선식품이라면 적절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현지의 생선이나 채소로 대체하려 하면 신선도나 물의 차이가 또다시 맛을 바꾼다. 또한 한국의 장인이나 요리사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급등하여 결과적으로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 35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한국에서 먹었던 감동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많은 요리사들이 이 모순에 고뇌한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기술과 재료만이 아니다. 한국의 요리는 흔히 문화와 함께 맛보는 것이다. 작은 시장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무심한 듯 정교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담아내는 모습, 오픈 키친 너머로 들려오는 찌개 끓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와 뜨거운 김이 어우러진 온도, 국수집에서는 손님들이 면을 후루룩 소리내어 먹는 소리와 김으로 뿌옇게 흐려진 창문, 이 모든 것이 맛의 일부로 기억된다. 그릇 역시 같은 힘을 가진다. 뚝배기를 손으로 들었을 때의 묵직한 온기, 나무 식탁의 부드러운 감촉,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 요리가 테이블에 놓일 때의 온도, 조명의 색,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미각과 함께 몸에 새겨진다. 그렇기에 해외의 레스토랑에서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밥은 그냥 국과 밥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시장의 공기,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아주머니의 등이 담겨 있어요. 즉, 한국의 맛은 요리 단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소리, 움직임, 냄새, 온도를 포함한 문화 패키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리 하나만 복제했을 때 원래의 감동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다. 한국 요리에 매료된 이들의 목소리 속에는 귀국 후 고향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진다는 한탄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자국의 식문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야 제가 만든 빵이 왜 제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향을 강하게 하거나 버터를 듬뿍 넣을 뿐이었죠. 그 이후 그는 소금을 약간 줄이고 밀 본연의 향을 돋보이게 하는 제법으로 바꾸었다. 미국의 가정요리연구가는 맑은 국물 요리에서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의 가정에서는 소금이나 기름이 아니라 육수로 만족감을 만들어내더군요. 저도 제 스프 레시피에서 소금을 줄이고 표고버섯이나 멸치 같은 천연의 감칠맛을 더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혈압이 낮아지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한 셰프는 돈가스를 맛보았을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튀김옷이 얇고 전혀 기름지지 않았어요. 그건 요리라기보다 식재료가 숨을 쉬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만드는 튀김의 옷을 얇게 하고 튀기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독일의 한 가정주부는 고백했다. 한국에서 먹은 김치와 장아찌 덕분에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사워크라우트와 소시지가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죠. 한국의 식문화는 결코 다른 나라의 맛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재료를 살리고 군더더기를 없앤다는 그 자세가 다른 나라의 요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자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사랑하고 갈고 닦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처음의 불만은 이윽고 존경과 창의성으로 바뀐다. 이 변화야말로 한국 음식이 품고 있는 조용한 힘일지도 모른다. 한국 식문화의 깊이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같은 국밥이나 국수라도 육수는 북부와 남부가 완전히 다르다. 북부는 비교적 간이 세고 양념의 색이 선명한 강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부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맑고 담백한 국물을 중심으로 한다. 그 국물의 투명함은 식재료 그 자체에 대한 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간장이나 고추장도 한 종류가 아니다. 동쪽 지역에서는 진하고 걸쭉한 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서쪽 지역에서는 맑은 장을 사용해 요리의 색과 향을 미묘하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탕 요리 역시 지역별로 달라서 서울의 맑은 설렁탕, 대구의 얼큰한 육개장, 부산의 시원한 생선국 등 향과 염도가 각기 다르다. 누군가는 북쪽에서 먹은 칼국수의 진한 맛에 놀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남쪽에서 맛본 콩나물국밥의 시원함에 매료된다. 쌀과 차에도 지역적 개성이 있다. 경기도 이천의 쌀, 전라도 나주의 배, 경상도 상주의 곶감. 같은 품종이라도 토양과 수질이 다르면 단맛과 찰기가 달라진다. 차 역시 지리산의 야생차, 보성 녹차의 향, 제주도의 감귤차 등 개성이 뚜렷하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한국 요리라는 한마디로 묶을 수 없는 풍요로움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설렁탕을 먹고 최고의 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주에 가서 비빔밥의 다채로움에 놀라고 이어서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맛보며 이것도 정답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인다. 식사 장소를 바꿀 때마다 그 기준이 업데이트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몇 번이고 다시 한국을 찾는다. 이전에 맛보았던 맛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정답에 닿기 위해. 한국 요리의 매력은 어쩌면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무수한 맛있는 것들이 조용히 공존하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한국 요리가 사람의 혀를 바꾼다고 말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함의 기준 자체를 조금씩 바꾸기 때문이다. 호화로운 요리도, 아침에 맑은 죽도, 심야 편의점의 훈제란도, 여행길에 먹었던 철도 도시락도 모두 여행자의 기억에 남아 귀국 후에도 비교의 축으로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매력은 맛뿐만 아니라 정성과 생활에 깃든 일, 타인을 위해 마음을 쓰는 문화 그 자체다. 요리사, 편의점의 개발 담당자, 물류기사, 어부, 농부, 그릇을 굽는 장인, 그들 각자의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처럼 연결되어 그 한 입의 맛을 구성하고 있다. 귀국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떠올릴 때 그것은 혀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것이다. 한국의 식문화는 어쩌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그 따뜻한 일상이다. 그 일상의 맛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